자, 오늘 이제 12번째 강의인데, 오늘은 행위 패턴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패턴을 소개하는데, 하나는 인터프리터,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 반복자, 그 다음에 중재자, 메디에이터, 이 세 가지 패턴인데, 오늘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많이도, 이 반복자 같은 거 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인터프리터는 별로 쓰이지 않아요. 근데 그냥 특수한 거라서 가져왔고, 우리 책에도 별로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터레이터, 그 다음에 이 메디에이터, 요거는 좀 그래도 쓰이는 패턴이니까 잘 알아두고, 자, 오늘 시작하죠. 이게 왜 안 돌지? 네. 자, 행위 패턴을 소개합시다. 행위 패턴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구조 패턴하고 생성 패턴하고 좀 다른데, 그러니까 메시지를 어떻게 교환하느냐, 그 교환하는 어떤 자체가 패턴이 된 형태. 그러니까 이 객체와 이 객체와 관계는 그냥 어소시에이션인데 그 두 개 사이에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패턴으로 정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인터프리터, 이터레이터, 메디에이터, 다음 주에 이제 옵서버, 스테이트, 커맨드 이런 걸 배울 텐데 여기 우리 배우지 않는 커버 안 하는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 메멘토, 스트래티지, 템플릿 메서드, 비지터 이런 것들도 행위 패턴인데 조금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한 거라서 이번 학기 우리가 커버는 못하고 여기 좀 일반적인 거 요거 6개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같이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객체들 간의 알고리즘이나 역할 분담 또는 메시지 교환 뭐 이런 것들을 패턴화 해놓은 것 이런 것들이 행위 패턴입니다. 다른 패턴보다 내가 보니까 조금 좀 패턴의 내용이 좀 굉장히 상세해요. 자세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구조 패턴이나 생성 패턴은 대부분 어떤 유형들이 비슷하고 또는 이제 구조 패턴 같은 거는 클래스 사이에 관계 같은 게 패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패턴 자체가 심플한데 이거는 메시지를 교환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프리터. 이거는 컴파일러하고 많이 연관되면 될 것 같아요. 컴파일러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 때 이 인터프리터 패턴이 많이 이용됩니다. 간단한 언어의 문법을 정의하고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마 형식 언어나 컴파일러에서 아마 그런 파싱하여서 어떤 문법 트리를 만들고 시멘틱 트리 안에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걸 했을 텐데 그 문법 트리를 만든 다음에 그 문법 트리의 시멘틱 트리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어떤 뭘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뭐 코드를 제너레이트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쓰이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 패턴을 쓰려면 이제 문법을 표현해야 되고 문법을 리커시브하게 표현한 거를 이제 해석해서 각 노드를 방문하면서 그 해석을 패스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어떤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인공지능의 게임에 어떤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논리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and or not 이런 걸로 지금 predicate first logic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뭐 predicate의 어떤 불리한 값을 계산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러면 이 predicate이라는 이 논리식을 어떤 트리 형태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어떤 불리한 식을 BNF 형태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불리한 익스프레션은 변수의 식이나 컨스턴트의 식이나 뭐 OR 식이나 AND 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불리한 익스프레션은 이렇게 괄호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OR는 불리한 사이에 OR가 있는 거고 AND는 불리한 사이에 AND가 있는 거고 not은 앞에 not 붙인 거고 컨스턴트 익스프레션은 이제 true와 false인데 변수도 나올 수 있다. 이 변수들이 이제 나중에 evaluate 하면 이런 true나 false 값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이 있을 때 이런 식의 true인지 false인지를 인터프리트 해오는 프로그램을 짜겠다. 그러면 이런 식이 뭔가 파싱 돼가지고 어떤 불리한 익스프레션이 어떤 트리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x 값과 y 값에다가 불리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고 하죠. 그러면 일단은 아까 우리 BNF 형태의 내용을 이런 트리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non-terminal load에는 각 불리한 오퍼레이터들이 나오고 터미널 로드에는 이제 변수라든지 아니면 true, false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인터프리터 패턴을 쓰려면 이제 이런 내가 인터프리트 하고자 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 대상이 이제 이런 트리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우리 컴포즈 패턴 했죠. 컴포즈 패턴은 이런 때 쓴다고 그랬죠. 이 터미널 로드와 넌 터미널 로드를 만들 때 이런 홀 파트의 구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컴포즈 패턴을 쓴다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구성하는지 기억이 나요? 컴포즈 패턴으로 이거 구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뒤에 있나? 이거네, 그죠? 그래서 불리한 익스프레션에는 not constant 변수 익스프레션, and 익스프레션, or 익스프레션들이 있는데 이런 not이라든지 and 익스프레션이라든지 or 익스프레션은 다시 그 안에 뭔가 익스프레션이 또 있으니까, 그죠? 다시 애그리게이션으로 다 포함시켜주고, 그 다음에 not 오퍼레이션은 요게 한 개면 되죠, 그죠? 여기 지금 다중성이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거는 한 개지만 이거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1대 2로 다 표현하겠죠. 1대 2로. 이거는 1대 1로. 나머지 컨스탄트나 이거는 필요가 없죠. 왜 그렇죠? 얘는 컴파운드가 아니잖아, 그죠? 한 개만 있는 거죠, 그죠? 여기는 아예 그냥, 여기 표현을 했네, 그죠? expression 1, 2, expression 1, 2, 그죠? 여기는 expression 하나만 있고, 그죠? 사실은 이렇게, UM에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여기에 1대 2로 표현하는데, 그냥 이거, 관계를 expression 1, 2로 이게 릴레이션 이름을 따로 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별도의 애그리게이션을 표현한 거예요. 질문 있나요? 혹시 이거 되게 중요한데?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만약에 디자인해서 시험에서 이 컴포즈 패턴으로 이런 형태를 한번 UM으로 디자인해보고 코딩 써보세요.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시험 문제 낼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UML까지만 코딩은 못하고 그럼 코딩하는 건 내야 되겠는데? 한번 코드하는 데까지 잘 좀 공부를 해보세요. 우리 실습에서 했잖아. 컴포즈 패턴 할 때. 그죠? 별로 어렵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컴포즈 패턴으로 됐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에 지금 어떤 객체들이 expression 1, expression 2로 해서 아마 포인터로 해서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터미널 로드들은 익스프레션을 더 지칭하는 건 아니고 이 안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료 구조 같은 데서 이걸 트래버스 하면서 여기에 있는 x 익스프레션이 예를 들면 true나 false가 뭔가 이밸류에 됐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서 전체 not 익스프레션을 여기에다 not 붙이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진입 값하고 이쪽에 있는 진입 값하고 AND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y하고 g가 어떤 진입 값으로 판정이 되면 거기에 있는 or를 해가지고 양쪽에 있는 이쪽 거 두 개를 AND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불리한 익스프레션 안에 인터프리트 하는 어떤 메소드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턴하면은 익스프레션 1에
인터프리트한 결과하고 익스프레션 2의 인터프리트한 결과를 AND 시키면 되겠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evaluate라는 게 있어가지고 interpret라는 게 있어가지고 왼쪽에는 익스프레션 1에서 온 진입값하고 익스프레션 2에서 온 진입값을 서로 오화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지금 다 인터프리트라는 게 필요한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인터프리트가 다 있죠. 그죠? 그래서 각각 인터프리트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구현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인터프리트 패턴은 특정 언어가 주어졌을 때 그 문장의 문법 표현을 해석하고 어떤 뭐 값을 낸다든지 아니면 꼭 값을 안 내도 뭐 어떤 코드를 제너레이트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문법일 때는 이제 어떤 이 문법을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 하이어라키가 필요한데 그게 더 커지고 관리가 어려워지고 또 예, 이 지금 인터프리트 하는 게 지금 특정 언어로 기술된 문장을 분석해서 객지의 트리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속도와 효율이 떨어진다. 이제 인터프리트 패턴은 이제 이거하고 조금 적용하면 다른데 이제 이게 종류가 많아지고 이런 게 종류가 많아지고 이게 복잡해지면 여기에 일일이 다 인터프리트라는 어떤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각각 다 구현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데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문법이 조금 수정이 됐어. 달라졌어. 그래서 여기 지금 and or expression이 있는데 또 뭔가 다른 exclusive or 패턴, expression을 또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프리트 하는 내용을 별도로 따로 요 구조하고 별도로 가지게 하는 게 이제 인터프리트 패턴이다. 뒤에 나올 텐데. 일단은 여기서는 네, 클라이언트가 뭔가 그 문법 구조에 있는 내용을 인터프리트 하는데 그 인터프리트 하는 내용이 같은 인터페이스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일 때도 똑같은 인터프리트를 하고 그냥 터미널 로드의 어떤 심플한 변수일 때도 인터프리트라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시 리커시브하게 연관이 되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또 다른 non 터미널 익스프레션이 될 수도 있고 그 터미널 익스프레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불리안 익스프레션이 있고 컨스탄트 익스프레션이 있고 non 터미널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컴포지트 패턴을 했는데 그 컴포지트 패턴하고 유사한 건데 그 안에 이제 익스프레션을 인터프리트 하는 요놈만 지금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인터프리터 안에 어떤 공동으로 사용되는 정보, 이 컨텍스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그 컴파일러 만들어서 파싱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심벌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가서 이 심벌의 현재 타입이 뭐고 뭐 값이 뭐고 이런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심벌 타입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파싱 트리라고 보면 이게 이 파싱 트리를 쭉 방문하면서 그때 필요한 어떤 심볼들이 나왔을 때 그 심볼들의 어떤 정보를 찾아오는 인터프리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따로 이제 저장해 두는 게 바로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돼요? 클라이언트는 이 포함된 클래스들이 여러 가지 문법을 표현하고 있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냥 신텍스 트리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해석하는 거는 그냥 뭐 터미널 로드든 넌 터미널 로드든 관계없이 그냥 인터프리트라는 명령만 쭉 내보내주면 되죠. 그래서 전체 그 패턴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클라이언트가 어떤 특정 문장을 신텍스 트리로 파싱해서 만들어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컨텍스트 내용을 이거는 이미 이제
파싱 하기 전에 그 스캔할 때 다 심볼 트리가 만들어졌을 테니까, 그 컨텍스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텍스 트리의 최고 높이에 있는 루트에다가 인터프리 함수를 호출하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쭉 같이 또 호출돼서 인터프리트 함수의 어떤 결과가 나중에 최종적인 어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리턴 값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함수 이벨리에이트 하는 경우였는데,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어떤 여기 있는 이 트리를 방문하면서 어떤 코드를 제너레이트 하는 경우다. 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인터프리트를 코드 제너레이트로 바꾸고, 코드 제너레이트 하려면 왼쪽에 있는 익스프레션 코드 제너레이트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 제너레이트 하고, 뭐 그래서 쭉 코드 제너레이트 하는 형태로 바꿔줘도 되죠. 자, 요게 지금 말로 한 거, 요 내용이 어떻게 지금 동작되는지 나타난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abstract expression한테 인터프리트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밑에 달린 non-terminal expression에 대해서 쭉 인터프리트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create and interpret 되는데, 이 인터프리트 하기 전에 이제 대부분은 다 클라이언트가 이미 다 그런 트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겠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 익스프레션만 쭉 가져다가 계속 그 밑에 넌 터미널들이나 터미널들을 불러가지고 인터프리트 해올 겁니다. 인터프리터 패턴의 결과는 abstract syntax 트리에 있는 내용을 계속 방문하는 그런 역할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여기 어떤 문법적인 어떤 수정이 여기에는 인터프리트한 내용 알고리즘 바뀐다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훨씬 적게 받겠죠. 그렇겠죠, 그죠? 여기는 인터프리트 안에 있는 내용을 떠났으니까 얘가 지금 인터프리트 하는 방법이 수정돼야 되면 얘는 별로 고칠 필요 없이 얘만 고치면 되잖아, 그죠? 그런 면에서 조금 좀 복잡한 문법이 나올 때 여기 비지터 패턴은 이 문장 해석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문장 표현하는 어떤 문법이 복잡할 때 따로 이렇게 인터프리트하는 메소드를 따로 분리해서 객체로 만드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비지터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트리 안에 나와 있는 노드를 계속 자기 노드가 되면 방문하는 거죠, 그죠? 여기 저기 있는 AST에 있는 노드들을 방문해서 자기가 처리해야 될 그런 노드가 나오면 인터프리트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클래스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터미널 심볼을 flyWait 패턴과 쉐어하는 경우는 이제 flyWait 패턴은 어떤 클래스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따로 떼가지고 다른 클래스에 옮겨 놓는 경우거든요. 이제 터미널 로드 심볼이 너무 이제 어떤 헤비할 경우에 뭐 어떤 데이터라든지 메소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을 때 그걸 떼놔가지고 별도의 이제 클래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이 비지터 패턴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고 비지터 패턴이 주가 된 게 아니니까 그냥 인터프리트하는 메소드가 각 터미널 로드나 넌 터미널 로드 안에 있는 메소드로 구현됐다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 코드가 있는데 아까 내가 질문한 거. 그래서 불리안 익스프레션은 이제 요거는 전체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다 정의한 거고요. 여기는 지금 버추얼로 돼 있는데 그냥 인터페이스의 프로토타입만 정해 놓은 거고, 그래서 evaluate 요게 이제 실제 우리가 인터프리트 하는 그 메소드죠. 그죠? replace 같은 거는 요거는 이제 만약에 혹시 어떤 익스프레션의 어떤 노드를 내가 바꾸고 싶을 때, 뭐 수정할 때 필요하겠죠. 그죠?
카피는 이제 그대로 어떤 AST 노드를 그대로 다른 데 카피할 때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evaluate가 참조하는 어떤 내용들, 심볼 테이블의 어떤 lookup 기능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variable expression은 구체적인 non-terminal 노드인데 불리한 expression 일종이고 이 expression을 변수의 값을 구하는 그런 내용. 여기에 이제 evaluate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변수 값이니까 그 변수 값이 이 진입 값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바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불리한 expression replace 하는 거. 이거는 새로운 expression으로 지금 현재 있는 저장되어 있는 이 expression을 바꾸는 거죠. 그죠? 이건 뭐 다, 예, 여기 end expression이 중요한 게 여기 evaluate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기 지금 end expression은 왼쪽에 있는 expression, 오른쪽에 있는 expression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 다 operand 1에 대한 evaluate, operand 2에 대한 evaluate 해가지고 end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onstant는 뭐 그냥 있는 여기 있는 변수에 그 값을 그냥 가지고 리턴하면 되고, 네, OR expression은 마찬가지로 여기 코드가 다 구현이 안 돼 있는데 여기 evaluate에 여기 있는 operand 1에 대한 거, operand 2에 대한 걸 OR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 evaluate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코드는 그러면 얼마나 쉬워지느냐? 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새로운 익스프레션을 지금 하나 만들어서 여기 컨텍스트에 어사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evaluate 부르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여기 있는 익스프레션이 여기 그 익스프레션이 이미 아까 있는 것처럼 AST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트리로. 그래서 그 트리의 루트를 부를 테니까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쭉 그 리커시브하게 호출되면서 각 밑에 있는 non-terminal이나 terminal 노드의 익스프레션이 다 evaluate 해서 최종 리저트가 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는 예, 요거는 이제 뭐 하나 익스프레션 2를 바꿔보고 뭐 이런 내용인데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이 계속 그 신텍스 트리에 있는 내용을 방문하면서 어떤 값들을 가져오는 게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터미널 노드에는 그냥 간단히 어떤 PC 노드 하나만 있는 걸 택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는 어떤 네트워크 형태로 특화되죠. non-터미널은. 그래서 네트워크 형태의 non-터미널에는 그 밑에 또 어떤 노드들이 좀 있을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인터프리트라는 어떤 메소드를 둬서 그 인터프리트 안에는 어떤 컴포넌트를 파악했다. 그래서 출력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컴포넌트에 대한 어떤 우리 지금 그 여기서는 인터프리트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름은 관계없어요. 그죠? 하여튼 그런 형태로 이 non-터미널과 터미널 노드를 방문하면서 어떤 그 작업을 같은 인터페이스로 하는 거. 자, 그 다음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거야. 이터레이터. 제일 많이 나오고 중요하고 시험에도 아마 제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예, 자세한 표현 방법을 나타내지 않고 객체 집합의 요소를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싶을 때 이거는 왜 우리 자료 구조에서 예를 들면 뭐 스택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스택 클래스 안에 우리가 뭘 적어 놓아야 되죠? 여기에 뭐 스택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우리가 만들고요. 뭐 어레이를 잡든지 아니면 뭐 링크 리스트를 잡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죠, 그죠? 스택에 푸시라든지 팝이라든지 또 뭐 어떤 걸 뭐 탑에 있는 걸 가져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요거를 구현하려면 우리가 뭘
어떤 이 안에서 이걸 구현할 때 어떤 일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이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온다든지 뭔가 일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뭐 스택 말고도 다른 어떤 일반적인 자료 구조라 그러면 이 자료 구조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하나씩 가져와서 트래버스 하면서 하나씩 가져와서 뭔가 일을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이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반복자 패턴은 뭐냐면 이 자료 구조가 이게 스택으로 돼 있던 뭐 리스트로 돼 있던 아니면 큐로 돼 있던 뭐 관계없이 하여튼 어떤 노드를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뭔가 처리해주는 일을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이 자료 구조에서 하나씩 꺼내오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거를 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신경 쓰지 않고 뭔가 중간에 있는 이터레이터라는 놈을 하나 더 가지고 얘는 클라이언트에서 첫 번째 거 가져와 그러면 첫 번째 갖다 주고 그 다음 거 가져와 다음 거 갖다 주고 이게 끝에 거냐 물어보면 얘가 끝에 건지 아닌지 물어보고 이 중간 역할을 다 해주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기는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여기는 데이터를 몰라더라도 이터레이트 하는 명령만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만약 데이터가 스택에서 리스트로 바꿨다고 해도 여기는 이 프로그램 영향을 안 받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이터레이트입니다. 자, 자세히 보면 반복을 할 때 반복하는 과정에 어떤 집합 요소, 어떤 자료 구조를 포인트하는 객체를 캡슐하기 위한 이게 이제 캡슐하는 거죠. 이게 안에 있는 내용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자 봅시다. 지금 어떤 응용 문제가 기업 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지금 UI하고 어플리케이션 로직하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로직 파트와 데이터 매니지먼트 파트 연결 부분이 이제 직접 연결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애플리케이션 로직이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부분이 어떤 자료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다 파악해서 이게 뭐 링크면은 포인터 가지고 다 가져야 되고 어레이면은 그 다음 인덱스를 가져야 되고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 로직이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디펜던트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직접 얘가 컨트롤하게 하지 말고 중간에 이터레이터라는 놈이 이 링크 리스트나 아니면 뭐 밸런스 트리나 아니면 해시 트리나 뭐 각각 데이터 스트럭처가 바뀌었을 때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같은 인터프레를 쓰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반복자 패턴입니다. 예, 지금 링크 리스트나 뭐 밸런스 트리나 다 어떤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헤드에 있는 처음 노드를 가져와서 그 다음 순서를 쭉 찾아가는 그런 형태죠. 그냥 이게 밸런스 트리도 그렇고 링크 리스트도 그렇고 다 순서가 있는 자료 구조죠. 그죠? 그래서 처음 거 가져와, 다음 거 가져와, 현재 거 뭐니, 그 다음에 지금 다 처리가 됐니, 끝에까지 다 트래버스 됐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인터페이스를 뭔가 공통으로 캡슐화해서 놓고 그 다음에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얘한테 직접 호출하지 말고 이터레이터라는 놈한테 통해서 호출하고 이터레이터라는 놈은 이게 링크리스트인지 밸런스 트리인지 관계없이 똑같이 인터페이스를 받지만 나중에 이터레이터라는 놈이 실제 할 때는 링크리스트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거 부르고 밸런스 트리면 이거에 해당되는 거 부르면 되겠죠. 클라이언트 코드가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직접 호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링크 리스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타입을 주고 밸런스 트리는 이렇게 타입을 주는데 여기 인터페이스는 지금 다 똑같지만 여기 타입 지정하는 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거 데이터 스트럭처가 바뀌면 이런 형태는 클라이언트 코드가 영향을 받아요. 그죠? 인터페이스는 똑같지만 그 다음에 여기 그 문제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 클래스로 교체되면 클라이언트 코드는 분명히 바꿔줘야 돼요. 최소한 이거죠. 이거 다 바꿔줘야 되죠. 밑에 인터페이스는 똑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료의 타입이 바뀌더라도 이 클라이언트 코드의 재컴파일이나 변경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단일화된 검색 인터페이스를 주고 뭔가 중간 역할을 하는 어떤 객체한테, 인터레이터라는 놈한테 대리로 호출하게 하면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죠. 요 클라이언트 코드에 보면 얘는 지금 데이터 스트럭처 구체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터레이터라는 놈을 하나 만들어서 얘한테 first 가져와, 그 다음에 현재 거 가져와, 그 다음에 다음 거 가져와, 그런 명령을 내보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이터레이터라는 놈이 있고, 클라이언트는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거가 상속됐으니까 요거의 어떤 서브 객체로 아까 있는 DS가 링크 리스트로 될 수도 있고 또 밸런스 트리도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어때요? 클라이언트 코드는 같은 이름으로 부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링크로 바뀌든지 뭐 밸런스 트리로 바뀌든지 관계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코드는 똑같아져요. 그죠? 자, 그래서 동일한 자료형의 객체가 여러 개 모였을 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링크 리스트도 링크의 노드들이 모여 있는 거고, 밸런스 트리도 트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것들인데, 그럴 때 그걸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될 경우에, 이게 이터레이터라는 놈을 사용할 때 이게 순차적이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걸 랜덤하게 뭐 하나만 딱 가져온다. 이러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건 뭐냐면 클라이언트 코드가 처음 거 가져와서 그 다음 거 계속 뒤지면서 뭔가 일을 처리하고 싶을 때,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이게 이터레이터라는 놈이 유명하겠죠. 적용 범위, 여러 객체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애그리게이트 객체에 대해서 뭐 링크 리스트나 뭐 지금 얘기한 밸런스 트리나 다 애그리게이트 된 객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싶을 때, 그래서 여기는 이터레이터라는 놈한테 일단 그걸 만들고 이터레이터라는 놈한테 처음 거 가져와, 다음 거 가져와, 그 다음에 끝났냐 뭐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간략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별명이 커서라고 그랬는데 커서가 그런 거죠. 그죠? 커서가 현재 어떤 그 우리 워드프레스의 어떤 캐릭터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커서를 옮기면 그 다음 게 되고 또 옮기면 그 다음 게 되고 그 전 게 되고 이런 것처럼 자료 구조의 어떤 커서가 바로 커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터레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머릿속에 좀 잘 기억을 해둡시다. 우선은 클라이언트가 이터레이터라는 놈을 불러야 되죠. 이터레이터는 first, next, is done, current item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콘크리트한 이터레이터. 아까 우리 링크 리스트냐 아니면은 또 뭐였지? 밸런스 트리냐 여기 각각의 트리에 대한 이터레이터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인터페이스 가지고 접근하는 건 뭘 해요? 콘크리트한 애그리게이션.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자료 구조이죠. 그죠? 링크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그 밸런스 트리나 이런 걸 직접 우리가 액세스해서 클라이언트는 얘를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이걸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 무슨 장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가 이걸 직접 하는 것보다 어떤 장점이 있나요? 얘는 한 가지 형태로 부르면 되죠. 그죠? 여러 가지 자료 구조를. 근데 이걸 직접 부르면 다른 형태의 자료 구조를 부르니까 어때요? 자료 구조가 바뀌면 클라이언트 코드도 수정해서 다시 컴파일 시켜줘야 되죠. 그죠? 그쵸, 그죠? 자, 그러면 됐고. 이거 이제 구성 요소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다 설명을 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 여기는 뭐 다 설명돼.
external iterator, internal iterator. 이거 external iterator, internal iterator는 뭐냐면, 처음 거 가져와, 다음 거 가져와, 이런 아주 세세하게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어떤 특정 연산을 지정하면 이터레이터가 자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저장을 순차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인터널 이터레이터는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컨트롤하는 거고, 익스터널 이터레이터는 굉장히 큰 덩어리로 컨트롤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익스터널 이터레이터가 좀 더 플렉서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이런 커런트 아이템 가져오고 넥스트 아이템 가져오고 이런 것들 아주 크게 컨트롤하느냐, 아니면 인터널한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클라이언트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트래버스하는 알고리즘을 누가 지정하느냐, 이거는 이제 이터레이터가 자기 나름대로 트래버스하는 알고리즘 지정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트래버스 알고리즘을 예를 들면 트리 같은 경우에 이게 breadth for search 하느냐 아니면 depth for search 하느냐,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가 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터레이터가 자체적으로 내장해서 그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라는 놈이 얼마나 강인하느냐. 예, 특정 애그리게이트 객체에 대한 검색이 수행할 도중에 객체가 새로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이터레이터라는 놈한테 다음 거 가져와 계속 하고 있는데, 중간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막 어떤 자료에 있는 어떤 자료 구조 안에 어떤 내용을 삽입하거나 삭제하게 하겠느냐. 여기서는 지금 새로 추가하거나 삭제가 검색 수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이터레이터라는 놈을 쓸 때 이터레이터한테 어떤 자료 구조를 액세스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업데이트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싱크로나이즈가 안 돼서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 신청 하나 신청하고 있는데, 딴 노드에서 들어와서 수강 신청의 어떤 노드를 변경시키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락킹 같은 거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이 이터레이터를 쓸 때는 이터레이터가 검색하고 지금 액세스하는 데이터는 고치면은 좀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라는 놈을 누가 없앨 거냐? 대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터레이터라는 놈을 없애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터레이터라는 놈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이렇게 대리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터레이터라는 놈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책임을 지고 얘를 없애주고 필요하면 만들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라는 놈한테 특별한 권한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려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얘가 어떤 예를 들면 C++의 프렌드 객체가 돼서 프렌드 특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료 구조 안에 있는 거를 더 들여다볼 수 있고, 예를 들면 보안 차원에서 다른 거는 접근하게 못하고 이 이터레이터라는 놈을 통해서 접근하게 하면 어떤 보안 권한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컴포짓한 거에 대한 이터레이터,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트오더, 이거는 이제 트리 형태인 경우에는 이 접근할 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으니까 순서 트래버스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각각 맞는 거를 따로 이터레이터는 놈 안에 다음 거 가져올 때 프리오더의 다음 거를 가져와, 아니면 인오더의 다음 걸 가져와, 이렇게 지정하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널 이터레이터는 검색할 항목이 없는 경우에 이제 널 이터레이터 같은 게 필요한데, 이건 지나갑시다.
자, 샘플 코드 한번 보죠. 아까 우리 잠깐 봤지만, 리스트라는 놈을 지금 쓰려고 그러는데, 리스트 안에 지금 이터레이터를, 요거는 지금 그 C++의 템플릿 클래스 형태로 담은 거예요. 그죠? 아이템의 타입을 나중에 지정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바이닝에서 쓸 수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금 이터레이터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리스트고, 요게 이제 자료조고, 그거를 접근하는 이터레이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리스트 이터레이터는, 이터레이터의 그 상속된 형태죠. 그죠? 그래서, 서브 클래스가 이터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first, next, is on 뭐 이런 인터페이스 다 구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employee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데,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여기 있는 print employee 할 때, employee에 관한 정보들이 다 이터레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터레이터라는 똥을 통해서 처음 거부터 마지막 거까지, 일선까지 다음 거를 가져오면서 계속 처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설사 이게 employee라는 그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게 리스트가 아니라 다른 거가 되더라도 얘는 영향 안 받을 거예요. 그죠? 이 코드는. 예, 여기 지금 먼저 employee라는 자료구조 리스트,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 forward하는 자료구조 리스트 만들어서 print employee 부르면 이 안에서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프린트가 되겠죠, 그죠? 자, 반복자 패턴은 뭐 이 정도고요. 질문 있나요, 혹시 이터레이터? 예, 우리 책에 이터레이터가 컴포지 패턴하고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 메뉴에 대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아마 비슷한 애플리케이션 문제를 막 계속 좀 익숙한 거를 쓰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어떤 메뉴를 이터레이터 형태로 프린트 한다든지, 구성한다든지, 액세스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잘 읽어 두세요. 질문 없나요? 이터레이터? 책이 다 이렇게 새 거야. 잘 봐야 될 텐데. 여기 퍼즐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예전에 테이크홈 시험 볼 때는 이런 퍼즐 문제도 내가 냈었는데, 이번 시험 문제는 뭐 그런 건 안 낼게요. 네? 시간도 많지 않고, 지금 샘플로 올려준 것보다는 조금 쉽게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뭐 적용 분야, 어떤 패턴에 대해서 적용하는 범위, 적용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못하면 암기라도 해야 될 거야. 그죠? 그리고 코드 쓰는 거는 됐으면 줄이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건 좀 알아두세요. 이 반복자 패턴 같은 건 코드 쓸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뭐 거의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죠? 질문 없나요? 질문? 자, 그러면 마지막 오늘 패턴은 중재자 패턴입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 이 중재자 패턴이 뭐 좀 특수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관련되는 객체 사이의 레퍼런스를 피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어떤 클래스하고 어떤 클래스가 지금 연관이 돼 있어. 그러면 무슨 얘기죠? 이 클래스의 객체에서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레퍼런스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 객체를 얘가 가지고 있든지 직접, 아니면 객체 포인트를 가지고 있든지 뭔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내가 여기 있는 이 객체만 따로 내가 어떤 다른 시스템에 이용하고 싶어. 그게 가능한가요? 안 가능하죠. 왜?
여기서 지금 다른 걸 쓰고 있다 그러면 이 다른 걸 쓰는 놈이 여기서 타입으로 선언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얘도 같이 컴파일 해줘야 되잖아. 임포트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소시에이션이 되면은 둘이 끈끈한 관계가 되니까 그 끈끈한 관계를 뭔가 중재자가 붙어가지고 걔가 그 관계를 직접 못하게. 우리 부동산 소개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죠? 내가 직접 파는 사람을 다 집을 살 사람이나 뭐 세를 놓을 사람하고 다 컨택하기 싫으니까 부동산 중개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대신해서 다 만나주고 나는 중개인하고만 컨택하면 되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두 개 사이의 관계를 훨씬 더 느슨하게 해주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레퍼런스 피하는데 사용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객체의 존재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여기 지금 자판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과제로 했었던 건데 자판기 부품들, 동전 입력, 지폐 입력, 램프, 커피 제조부 뭐 이런 것들이 클래스로 구성되고 또 자판기 안에 이제 뭐 카메라, 영수증 출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각각 컨트롤하는 객체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코인 박스에 인서트 코인 되면 이게 램프를 켜고 뭐 램프가 그 코인이 다 들어왔으면 뭐 그다음에 뭐 믹서에 커피 믹서가 이제 뭐 그 작동을 해서 램프를 끄고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네 가지 컴포넌트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디자인하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이렇게 서로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한 클래스가 만약에 얘가 변경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얘만 갖다 쓴다든지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워지죠. 이게 클래스가 변경되냐면 다른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커플링이 커지면은 이제 그런 집단적으로 다 이용되든지 아니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든지 그런 게 불가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영수증 출력 부품이 추가된다면 여기에 영수증 출력하는 게 추가된다 그러면 다른 클래스 함수에서 영수증 출력을 지시할 건지 그러니까 뭐가 추가됐을 때 얘네들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또 어느 게 이제 따로 하는 게만 빠졌을 때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커플링을 좀 줄이는 게 중재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얘를 통해서 다 인터페이스 하게 하면 그러면 얘가 만약 변경되거나 얘가 빠진다 그러면 요것만 좀 바꿔주면 되죠. 나머지는 영향 안 받잖아, 그죠? 메디에이터의 관계만 바뀌어지지 않으면 다른 거는 영향을 덜 받게 되죠. 그래서 각 객체들이 메디에이터 객체만 신경 쓰면 되고 다른 객체는 알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커플링이 더 느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클래스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클래스 컴포넌트가 추가될 때 메디에이터만 수정하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해지겠죠. 여기서는 지금 이거는 메디에이터가 개입된 건 아닌데 요게 지금 메디에이터를 추가한 경우인데요. 지금 여기 메디에이터 인터페이스를 정해놓고 구체적인 콘크리트한 메디에이터는 그걸 상속받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메디에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부품들이 뒤에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정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사이의 관계는 여기 있는 이 메디에이터에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쓰게 하고 직접 얘가 여기 있는 이 컴포넌트들이 이걸 직접 호출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기 지금 여기서 화살표 나가는 이 부분은
이 메디에이터에서 나가는 부분은 이걸 의미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링크되어 있는 것은 메디에이터 쪽에서만 지금 쭉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 컴포넌트 쪽에서는 얘한테 호출만 하는, 여기 있는 메디에이터 인터페이스 통해서 호출만 하면 되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컬리그에 이쪽 방향에 링크가 없으니까, 그죠? 얘만 갖다가 떼내서 따로 써도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훨씬 느슨해지죠, 그죠? 자, 그래서 구성 요소는 메디에이터, 그 다음에 콘크리트한 메디에이터, 그 다음에 그 메디에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 그래서 협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각 컴포넌트들이 메디어 객체한테 요청을 보내요. 그 메디에이터가 제공하는 API들만 이용해서. 그리고 각 메디어 객체는 각각 다른 컴포넌트가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이쪽에서 메디에이터 쪽에서만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는 지금 각각 따로 모르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이 컴포넌트만 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예, 여기 지금 이 메디에이터 객체를 썼을 때의 어떤 효과들, 예, 각 컴포넌트한테 분산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메디에이터 쪽으로 모아주기 때문에 컴포넌트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 메디에이터 클래스 안에서만 확장하면 된다. 이게 이제 이 메디에이터 객체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개 중요한 메시지 호출들이 각 컴포넌트에 분산되어 있는데 그걸 한데 이렇게 모아서 메디에이터 패턴 안에 넣기 때문에 그 메디에이터 클래스의 뭐 어떤 그 인터페이스를 내가 더 확장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더 구체화시키고 싶을 때 그 메디에이터 클래스의 어떤 서브 클래스만 정의하면 되고 각 컴포넌트를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굉장히 이 각 컴포넌트 사이의 어떤 연결 강도를 줄여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프로토콜 자체도 굉장히 심플해져요. 아까 이 메디에이터가 없다 그러면 각 컴포넌트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N-N으로 연결되는데 이 경우는 그 메디에이터하고 다른 컴포넌트 사이의 관계로 줄어드니까 훨씬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메디에이터 객체 안에는 결국 이제 이 다른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코오퍼레이트 하는지 그것들이 모아진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각 컴포넌트들 사이에 어떤 연관 관계가 훨씬 더 심플해지고 메디에이터 객체 안에 들어가 있게 되죠. 센트럴라이즈 컨트롤이 돼요. 메디에이터 객체 안에. 그 다음에 예, 이 에셋 메디에이터 클래스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따로 정의 안 하고, 그죠? 이거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정의해서 그냥 얘가 직접 외고 훔쳐해도 괜찮죠. 이게. 메디에이터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근데 메디에이터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 인터페이스 공통으로 묶어줘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각 컴포넌트와 메디에이터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여기는 지금 노티피케이션 인터페이스로 메디에이터한테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른 컴포넌트한테 알려주는 형태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노티피케이션 형태로. 근데 이런 observing 형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에이터는 뭔가 중요한 센트럴라이즈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옆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그 센트럴라이즈된 어떤 데이터를 쭉 관찰하고 있다가 또 가져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죠. 사실은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제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인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집을 내놨는데 집을 보러 올 사람, 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메디에이터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내가 집을 판다는 사람 입장이면은 그 메디에이터한테 계속 오늘 파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냐 전화해보는 형태가 이제 이런 업서브 형태고, 아니면 노티피케이션은 이제 그 메디에이터가 어떤
자기 상태의 변화가 오면은 각각 컴포넌트한테 연락을 주는 케이스인데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자, 샘플 코드는 뭐 여기 코인박스, 밀박스 이런 것들이 다 컴포넌트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메디에이터를 지금 여기 얘는 메디에이터를 레퍼런스하고 있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좋고 이제 이 컴포넌트가 이 메디에이터를 직접 부를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게 없어도 괜찮아요. 메디에이터만 얘네들을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기서는 지금 양쪽에 아마 그 어서시에이션을 다 표현한 것 같은데 램프도 그렇고요. 램프 그 다음에 믹서 커피 머신 안에 있는 그 커피 제조하는 거겠죠. 얘도 지금 메디에이터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 메디에이터 안에는 얘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에 대한 포인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 밑에. 그죠? 그래서 일단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직접 컴포넌트들이 연락하는 게 아니라 메디에이터에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락하는 거잖아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메디에이터, 요게 컨스트럭터고 요거는 소스가 비어있는지, 뭐 커피가 떨어졌는지 뭐 이러면 이제 불을 켜겠다는 얘기고, 동전이 다 들어왔는지 얘기하는 거고, 요게 지금 그 메디에이터가 다른 컴포넌트, 어떤 자기 상태를 봐가지고 코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상태를 지금 램프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 뭐 다 그 메디에이터의 동작이고, 요게 지금 클라이언트 코드죠,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코드는 메디에이터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 컴포넌트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코인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여기 가보면 코인을 받는 코인 박스가 인서트 받아서 나머지는 다 코인 인서트가 되면은 어디가 맞죠? 코인 인서트? 코인 인서트가 코인 박스 인서트 코인 이 부분이 지금 구현이 안 돼 있는데 여기구나. 여기 코인 인서트, 코인 박스에 인서트 되면 이제 이 부분이 호출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메디에이터한테 코인이 들어왔어. 그리고 뭐 이런 뭐 어떤 작동을 시키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메디에이터가 코인의 상태를 보고 코인이 만약 다 들어왔다. 뭐 그러면 이 메디에이터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램프를 킨다든지 또 다른 컴포넌트 조작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메디에이터가 여러 가지 이 클라이언트가 뭔가 불렀을 때 컴포넌트들의 어떤 인터랙션을 메디에이터 안에 다 모아놓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각 컴포넌트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죠? 다른 뭐 거는 있고 여기 각 컴포넌트와 메디에이터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이 observe 형태로 조금 적용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observe 패턴은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여기 지금 보통은 여기 있는 메디어 패턴이 그 메디에이터 클래스가 뭔가 어떤 데이터의 변화가 있으면 얘네들한테 통지하는 형태가 제일 아마 간단할 거죠. 간단한 심플한 어떤 데이터 값이 전달되는 거라 그러면은 얘가 그냥 노티피케이션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얘가 가진 데이터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얘가 다 뿌려줘야 된다. 그러면 얘한테 하는 일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observer라는 패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얘가 어떤 값의 변화라든지 어떤 데이터의 변화가 생기면
야, 내가 값이 변했으니까 너네들 와서 가져가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일단 노티피케이션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얘한테 액세스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서 수집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그 폴링 방식하고 푸시하는 방식을 중간에 어떤 그 타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뿌려주다 보면 간단한 데이터는 괜찮은데 데이터가 많으면은 얘가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너한테 줘야 될 최신 데이터가 있으니까 너네들 와서 가져가라고 일단 노티피케이션 하면 얘네들이 그 노티피케이션 받고 데이터 나한테 보내줘라고 가면 이제 가져오는 그런 형태가 옵서버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패턴을 배웠는데, 그 인터프리터 패턴은 뭐 그 어떤 간단한 그 익스프레션이 나올 때, 그 문법이 나올 때 그걸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고, 이터레이터라는 놈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어떤 집단적인 그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을 하나씩 가져오면서 접근해서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중요한 패턴이고, 마지막 그 중재자 패턴은 뭔가 클래스와의 직접 연관을 맺게 하지 않고 중간에 다른 놈을 집어넣어서 걔가 이제 그 컨트롤을 다 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이번 주 실습은 이터레이터라는 패턴을 아마 꼭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머지 두 개 중에 뭐 하나 골라서 한 두 가지 정도를 해볼 테니까 오늘 배운 것 중에 특히 이터레이터 패턴 잘 복습하고 그 문제는 나중에 조교가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질문 없나요? 질문? 자, 그럼 목요일 날 실습할 때 보죠.